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68살 김영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인가요? 아니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족쇄인가요? 저는 평생을 전자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뼈가 부서져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고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배, 3배로 뛰며 자식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대던 어느 늙은 어미의 부끄러운 고백이자 뒤늦게 찾은 내 인생에 대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을 꼽으라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넉넉지 못한 살림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식당 주방일부터 파출부, 건물 청소까지. 내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가도 번듯하게 자라. 대학 가고 취직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마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등지고 나니 덩그러니 저 혼자 남더군요. 처음엔 그 적막이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밤에 텔레비전 소리라도 없으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던가요. 시간이 약이 되더군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빌라 한 채와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제가 틈틈이 모아둔 노후 자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밥 차려줄 걱정 없이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복지관에 나가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도 불렀습니다. 오후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인생에도 이런 호사가 있구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김영자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홀가분한 거구나. 친구들은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영자야, 너 얼굴 폈다. 회춘했어. 역시 무자식이 상팔 잘하더니 자식들 다 내보내고 혼자 사니까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저는 그 말에 호호 웃으며 대꾸했죠. 그래, 이제야 내 세상 만난 것 같다.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살다가 갈란다. 정말이지 그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 재롱을 보고 용돈이나 쥐어주며 덕담이나 해주는 그런 품이 있는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덜컥 겁이 나더군요. 여보세요? 지은아, 무슨 일이니? 회사 안 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딸의 대답 대신 꽉 막힌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못 살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랑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한 건지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그래? 뚝 그치고 차근차근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한참을 흐느끼던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이, 애 봐주시던 도우미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신대. 며느리가 출산한다고.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오신대. 맥이 탁 풀리더군요. 큰 사고라도 난 줄 알았는데 고작 베이비시터 구하는 문제라니.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란 걸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회사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고 사위 역시 지방 출장이 잦아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저런. 갑자기 사람을 어디서 구했니? 다른 업체 알아봤어? 다 알아봤는데 당장은 없대. 있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요즘 뉴스에 이상한 시터들도 많잖아. 엄마, 나 어떡해? 나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승진이고 뭐고 다 끝이야.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제 심장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바람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황혼 육아. 주변 친구들 셋 중 하나는 손주를 봐주느라 골병이 들고 있다는 그 지옥 같은 육아 전쟁. 친구 순심이는 손주 봐주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했고 옆집 사는 옥자 언니는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딸이 멀리 살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절대 손주 봐주지 말라고, 그건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저 역시 그들의 찌들고 지친 얼굴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다시 갓난쟁이와 씨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요. 지은아, 엄마가 지금 허리도 안 좋고, 알잖아. 엄마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든 거. 저는 애써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셔서 잠도 잘 못 자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아, 아는데. 딱 1년만, 아니 딱 6개월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엄마 힘들지 않게 도우미도 부르고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릴게. 엄마 우리 집 오면 넓고 좋잖아.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딸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그 말.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곤 해도 문득문득 사무치는 외로움까진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딸이랑 같이 살면 알콩달콩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사위랑 손주랑 북적북적 사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안 가면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딸. 내 배 아파 낳아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길 바랐지 저처럼 부엌대기로 살길 바라진 않았으니까요. 알았다. 일단 주말에 짐 싸서 갈게. 결국 저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요. 딸의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하는 환호성을 들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체한 것처럼 답답해져 왔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마치 저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간단한 옷가지와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네 집은 서울 마포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느라 고생했어. 힘들었지? 5살 배기 손주 녀석도 할머니 하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그래, 핏줄이 좋긴 좋구나.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새끼들 편하게 사는 거 보면 그게 행복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위를 위해 제가 아껴두었던 솜씨를 발휘해 갈비찜이며 잡채며 한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위의 표정이 어딘가 떨떠름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자네 왔는가? 어서 와서 밥 먹게. 내가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네. 제가 웃으며 맞이했지만 사위는 대충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장모님 오셨어요. 피곤한데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집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 나네.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옷에 냄새 배는데.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생해서 음식을 차려준 장모에게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냄새에 예민하다니까 하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미처 문을 못 열었네. 얼른 먹고 문 열자. 애써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간이 좀 세다. 나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장모님 음식 솜씨 좋으신 건 아는데 우리 집 입맛이랑은 좀 안 맞네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딸 지은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이라도 나서서 엄마가 힘들게 하셨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한마디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딸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오빠가 짠 거 싫어해. 다음부턴 좀 싱겁게 해줘. 그리고 요즘엔 다들 저염식 먹잖아. 엄마도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드셔야지.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낯선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나 불편해서 빤스 바람으로 다니지도 못하겠네. 쉿, 엄마 들어. 1년만 참아. 시터 구하는 돈 굳었잖아. 그 돈 모아서 우리 차 바꿀 때 보태자고. 엄마한테는 내가 용돈 조금씩 챙겨드리면 돼. 용돈은 무슨?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퉁치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 것을. 내 귀가 어두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위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 아껴주는 공짜 파출부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저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베개를 적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를 딸을 생각하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눈치껏 행동하면 알아주겠지. 그렇게 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의 눈물은 앞으로 제가 흘릴 눈물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내 집살이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위가 낯을 가려서 그러려니,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가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더군요. 가장 서러운 건 먹는 문제였습니다. 옛말에 서러움 중에 으뜸이 먹는 서러움이라더니 70평생을 살면서 그 말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국을 차려냅니다. 손주 녀석 먹일 계란찜도 보들보들하게 중탕으로 쪄내고요. 그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가면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 찌꺼기와 국물 자국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가고 난 뒤 개수대 앞에 서서 그들이 남긴 찬 밥을 물에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우겨 넣을 때면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밥순이인가? 아니면 남은 음식 처리반인가? 하지만 뱃속에 들어간 밥보다 더 쓰린 건 제 지갑이 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에 생활비를 넉넉히 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첫 달에 30만 원을 쥐어주며 그러더군요. 엄마 이번 달에 우리가 대출 이자가 좀 많이 나가서 일단 이거 쓰고 부족하면 말해. 그 말이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던지.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너희들 쓸 돈도 없는데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하니? 내 연금 나오는 걸로 쓰면 된다. 그때 제 입을 꿰매버렸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딸은 생활비 이야기를 쏙 뺐습니다. 장 보는 비용, 손주 간식비, 심지어 세탁소 비용까지 제 쌈짓돈에서 야금야금 나갔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는 줄어드는데 사위는 퇴근할 때마다 빈손이었습니다. 어쩌다 과일이라도 사오는 날이면 그건 오로지 제 아내와 자식을 위한 것이었죠. 장모님 이거 비싼 딸기예요. 애랑 지은이 좀 씻어주세요. 저에게는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씻어오라는 명령만 떨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딸기를 씻으며 가장 크고 빨간 것을 하나 집어 입에 넣으려다가 문득 거실에서 들리는 사위 목소리에 흠칫 놀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주인 몰래 훔쳐먹는 도둑이라도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딸기 하나가 뭐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잃은 노인이 눈치를 보며 침만 삼켜야 합니까? 그렇게 제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는 주말이면 저는 죄인처럼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오면 혹시라도 제가 나가서 그 분위기를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참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쓰면 사위가 냄새하며 인상을 쓸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기나 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지은이에게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는 게 늙은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김서방이 나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구나. 내가 눈치가 보여서. 그러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예민하게 왜 그래? 오빠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좀 맞춰주면 되잖아. 오빠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라. 그 말은 곧 엄마는 숨죽이고 살아라, 투명 인간처럼 있어라, 이 뜻이었습니다.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위로는커녕 사위 눈치만 보라는 딸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 딸이 편하다니까. 내가 죽어 지내면 내 딸 가정이 평화롭다니까. 그놈의 모정이라는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의 끈이 사위의 생일날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11월의 어느 쌀쌀한 날 사위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벼르고 별렀습니다. 비록 사위가 저를 하대하고 무시했지만 생일상만큼은 거하게 차려주면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또 품었던 것이죠. 새벽부터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싱싱한 도미 한 마리와 전복, 사위가 좋아한다는 꽃게를 사기 위해서였죠. 물론 제 돈이었습니다. 택시비 아끼겠다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부터는 쉴 틈 없는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사골을 고고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안치고 좁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종종거리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손목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싶었지만 또 냄새난다고 타박할까봐 꼭 참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식탁 위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했죠.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달큰한 갈비 냄새. 저는 흐뭇하게 상을 바라보며 사위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 하나로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게. 오늘 생일이라 내가 솜씨 좀 부려봤네. 얼른 씻고 와서 앉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사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코를 찡긋거리더니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 환기 안 시켰어요? 첫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하셨다는 말도 아닌 냄새 타령. 제 가슴 한구석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음식하느라 그렇지. 맛있는 냄새지 뭐. 자네 좋아하는 꽃게탕도 끓였네. 하지만 사위는 거실로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냄새 피우며 팝을 해요? 밖에서 사 먹으면 깔끔한데.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진짜. 사 먹으면 깔끔한데.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불 앞에 서 있었던 제 정성을 그는 냄새와 지저분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얼른 앉아. 국 식겠다. 저는 억지로 사위의 등 떠밀어 식탁에 앉혔습니다. 딸 지은이도 옆에서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준비하셨어. 얼른 먹자. 사위는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오만하고 차갑던지 마치 음식 위생 검사를 나온 감독관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은 사위가 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짜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입에 안 맞나? 제가 안절부절 못하며 묻자 사위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혈압 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맵고 짜게 먹으면 몸 망가져요. 그리고 이 전복, 이거 손질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비린내가 확 올라오네. 비린내. 또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 내 몸 바쳐 차린 밥상 앞에서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저 인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든 건 사위의 말보다 딸의 태도였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을 피하며 사위의 국그릇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오빠 입맛 까다롭다고. 그냥 외식하자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해? 엄마 때문에 오빠 기분만 상했잖아. 엄마 때문에. 오빠 기분만 상했잖아. 딸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꽂힌 마지막 화살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내 노후를 저당 잡히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 나를 엄마로 장모로 대접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대체 무엇을 기대했는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위가 그런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고서 계세요? 앉아서 드세요. 아, 근데 장모님한테서 좀 쿰쿰한 냄새 안 나요? 땀 흘리셨으면 좀 씻고 오시지. 밥맛 떨어지게. 밥맛 떨어지게.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냄새나서 밥맛이 떨어진다 이거지. 제가 낮게 음조리자 사위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오만한 눈동자를 말입니다. 자네 눈에는 이 밥상이 우습게 보이나? 내 정성이, 내 시간이, 내 뼈와 살이 녹아들어간 이 밥상이 쓰레기처럼 보이나? 아니, 장모님.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냥 입에 좀 안 맞다는 거지. 사위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여전히 사과할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냄새나고 더러운 늙은이가 만든 밥 먹지 마라. 귀한 자네 몸 상할라. 그리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식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른 노인에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평생을 억눌러 왔던 한이었습니다. 화장창, 와르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사위의 생일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사위의 바지에 튀었고 깨진 접시 조각들이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꽃게탕 냄비가 뒹굴며 벌건 국물을 거실 바닥에 토해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딸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사위를 향해 지난 1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김서방, 잘 듣게. 내가 자네 식모인가? 내가 자네 종년이야? 내 딸이 자네한테 시집갔지? 내가 자네한테 팔려왔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내 돈 들여 내 몸 바쳐서 내 손주 키워주고 밥 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냄새난다. 밥맛 떨어진다는 소리야? 자네 부모가 와서 밥상 차려줘도 그따위로 주둥이 놀릴 건가?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 사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딸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이지은, 똑똑히 들어라. 나는 오늘부로 내 엄마 안 한다. 너희들 식모 노릇도 오늘로 끝이다. 엄마, 내일 당장 애는 어떡하고? 출근은 어떡하라고? 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의 출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졌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야. 애를 업고 출근하든 회사를 때려치우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한테서 냄새 난다며? 냄새 안 나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사위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집 열쇠, 지갑, 그리고 핸드폰. 그것만 챙겨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지금 밤 9시가 넘었어. 어딜 간다는 거야?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 딸의 애원에도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저는 영원히 이 집의 유령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라.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집안의 공기보다 훨씬 상쾌했습니다. 뒤에서 장모님,
하고 부르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후줄근한 티셔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김영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못했지만 비를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식혀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제 집인 부평까지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택시를 잡기에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장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리며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리 초라해졌을까? 남편도 없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하니 제가 버리고 나왔지만 갈 곳도 없이 비 오는 거리에서 청승을 떨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나 가엾었습니다. 핸드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들어와. 엄마 어디야? 비 오는데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 발로 걸어 나온 이상 죽어도 그 집 귀신은 되지 않으리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창밖의 풍경이 흐르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 자유라는 것을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빗물에 젖은 제 가슴을 묘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딸 내 집 라텍스 침대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혹은 피로를 풀러온 사람들이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하고 한탄했을 풍경이 그날 아침에는 자유의 공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배가 고팠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미역국 정식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사위 생일이라고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도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떴던 어제가 떠올랐습니다. 남을 위해 차린 진수성찬보다 나를 위해 내 돈 내고 사 먹는 이 5,000원짜리 미역국이 훨씬 맛있고 귀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힘이 났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평으로 가주세요. 택시비가 3만 원 넘게 나오겠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눈치 보며 아꼈던 돈, 이제 나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부평 제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낯익은 도어록 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람 온기 없이 서늘했지만 그곳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만의 왕국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살 것 같다. 이게 내 집이지.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 메시지 수십 개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오늘 연차 냈어. 애 봐줄 사람이 없어. 오빠가 잘못했대. 와서 화 풀어.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엄마, 우리 엄마 착하잖아. 한 번만 봐줘. 응? 문자를 읽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나 사과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불편함이 먼저인 내용들이었죠.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얼마나 그 집을 지탱해 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위에게서도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제가 과했습니다. 술 한잔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돌아오세요. 지은이가 많이 옵니다. 술 핑계, 기분 핑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듯한 말투. 만약 제가 예전처럼 마음 약한 엄마였다면 딸이 운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져 못 이기는 척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식모 김영자를 죽이고 인간 김영자로 다시 태어난 뒤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딸과 사위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열쇠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도어록 비밀번호 좀 바꾸는 법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최신형으로 싹 바꿔주세요.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선을 넘을 수 없도록 물리적인 방어막을 쳤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울며불며 사정하더군요.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엄마 딸 지은이야.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그 잘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아와 살림에 지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짠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저는 또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엄마로서의 의무는 다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다.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엄마,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도움이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힘드냐? 나는 1년을 힘들었다. 너는 젊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정 힘들면 내 남편더러 하라고 해라. 걔도 아빠 아니냐? 매몰차게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가는 딸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제 딸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교육이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되뇌면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란한 독신입니다. 아침 9시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원두커피를 내립니다. 사위 눈치 보며 마시던 믹스커피가 아니라 향긋한 드립 커피입니다. 오전에는 주민센터 스포츠 댄스반에 가서 차차차를 배웁니다. 김 여사님 스텝이 아주 경쾌해요. 강사님의 칭찬을 들으며 땀을 흘리고 나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점심에는 친구들과 맛집 투어를 다닙니다. 예전엔 비싸다고 벌벌 떨며 안 사 먹었던 1인분에 3만 원짜리 게장 정식도 척척 사 먹습니다.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딸네 집에서 1년간 식모살이하며 아꼈던 돈,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꽁꽁 싸매뒀던 돈, 이제는 펑펑 씁니다. 비싼 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최고급으로 바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 쭈그려 앉아 눈치 보던 늙은이는 어디 가고 화사하고 당당한 노부인이 서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깔깔거리고 웃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행복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맘 편한 게 최고구나.
딸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엔 받지 않다가 요즘은 가끔 받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졌더군요.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엄마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사위도 기가 많이 죽어서 이제는 집에 오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한답니다. 제가 밥상을 엎어버린 그날의 충격이 그 잘난 사위놈 정신 개조는 시킨 모양입니다. 통쾌하냐고요? 네, 솔직히 통쾌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서 도와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고생해라. 그게 사는 거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가끔 손주 녀석이 보고 싶긴 하지만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 역할보다 김영자라는 제 역할에 충실하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희생이라는 단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짐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어른으로 서 있을 때 자식들도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부탁 때문에 혹은 손주가 눈에 밟혀서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밥상을 엎으십시오. 진짜 밥상을 엎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마음의 밥상을 엎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이라고 욕먹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퇴장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저는 내일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산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갈 생각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겨우 진짜 봄날을 맞이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